2부 최강명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성 신도 여러 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선교회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몇 년 받았습니까? 예,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을 인해서 15년 받았죠? 이재록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한 5년간 신도 8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서 상습적으로 성폭행 그리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실은 올해 4월 한 언론을 통해서 좀 알려졌고요. 이재록 목사가 기도처로 알려진 그런 비밀 거처에서 이 밤 늦은 시간에 여신도를 한 명씩 때로는 한꺼번에 불러다가 성행위를 하도록 요구했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면서 이 경찰, 검찰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20년형을 구형했지만은 재판부는 15년형만 선고했습니다. 예. 그 15년형만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상습 성폭행 건으로 15년 선고된 것은 우리 법원에서 잘 안 하는 좀 중형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중형이죠. 이렇게 중형이 맞습니다. 선고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잖아요. 예. 그 특이성이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이 그루밍 성폭행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러한 속성이 들어있고 근데 그루밍보다는 조금 더 강한 게 종교 지도자가 신적 권위를 이용해요. 그 여신도와 성관계를 맺을 때 한 이야기들이 진술로 이제 법정에서 흘러나온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여신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임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상식적인 좀 범위를 벗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어떤 다른 측면에서는 위계에 의한 간음의 이제 성격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여러 명이다 보니까 90년대 이후부터 원래는 8명인데 더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우선 이제 혐의는 8명인데 공소시효가 이제 지난 분도 있어서 지금 7명으로 특정이 된 거고요. 그럼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종교적 신념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양형이 5년 정도 낮잖아요. 20년 구형인데 15년. 이게 한 가지가 뭐냐면 법정에서 내내 이재록 목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는 이게 좀 더 괘씸하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성행위가 불가하다. 그런 일을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기피를 했습니다. 자, 만민중앙교회 측은 오늘 선고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예, 오늘 그러니까 여기는 당회장이라고 부르던데요. 예. 이 이재록 목사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본인들의 알리바이와 이런 여러 각종 자료를 제출됐는데 재판부에서 하나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라면서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이재록 목사의 재판을 보기에 많은 신도들이 법원에 몰려왔다고 하던데 실형을 선고받자 몇몇 신도들이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울먹이게 됐다고 하는데 과거 그 중앙일보 사장이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 중앙일보 기자들 직원들이 도열해서 사장님 힘내세요 했던 일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근데 그거와 조금 다른 게 직장은 이게 밥줄이라고 하죠 우리가. 생계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과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신도들은 진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민중앙선결교회라는 곳이 신도가 13만 명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신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좀 더 사회적인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당연히 2심으로 가겠죠? 불복해서? 네, 2심으로 이어질 거고요. 이 재판은 이미 1심에서 상습성과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루밍 범죄라는 두 가지가 인정됐기 때문에 2심에서 결정적인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뒤집혀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요거 한 가지 꼭 곁들여야 되는 게 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법원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형사 재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피해자의 정보를 빼낸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원의 동료에게 연락을 해서 자, 형사 재판에 지금 피해자의 좀 인적사항을 넘겨다오. 그래서 그 넘겨준 이제 공무원도 직무를 위반한 거지만 이것을 빼돌려서 회유와 협박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언을 막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법원 공무원도 결국 기소가 됐는데 이거 굉장히 중형입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 신념이 있을 수 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좋은 거잖아요. 종교란
자기의 마음의 평화를 얻는, 하지만 이게 사회윤리를 위배할 때, 이 경계선을 넘을 때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거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얘기 봅시다. 사회적 대화기구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줄여서 경사노위 공식 출범했다고요? 예, 오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 지난 1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를 개최 제안한 지 10개월 만에 구성이 돼서 오늘 첫 번째 회의를 열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에서는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했고요. 이 첫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것은 경사노위에 그만큼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민주노총이 불참했어요. 민주노총이 지금 불참했죠. 어제 네. 총파업했잖아요. 지금 9만 명이 참여해서 총파업을 했고 지난 주말에 광화문 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했고 12월 1일 전국 민중대회를 열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건데 이 노조하면 우리가 흔히 노사관계로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노정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도 지지했던 후보였고 그렇죠. 친노동 정책을 편 대통령으로 지금 취임을 해서 경제가 너무 지표들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후퇴하는 정황이에요. 탄력 근로제 뭐 도입이라든가 52시간 근로제가 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거에 지금 민주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게 불참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의원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 경로사위에 갈 건지 말 건지 정죽수 미달로 열리지가 않았어요. 대의원 회의가. 그래서 앞으로 대의원 회의를 다시 해야 되는데 참여의 가능성 여진 남아 있는데 정부 쪽에서 좀 어떤 당근책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장면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사실은 말이 안 통하는 집단이다. 이런 또 야단도 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홍영표 원내대표의 그런 말 또 임종석 실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예. 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빗자리가 아쉽다고 했습니다마는 밀월 관계가 그럼 이제는 민주노총은 끝난 거 아니냐. 그 산입범위 학대, 탄력근로제 학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 정부와 민주노총 간의 이 불협화음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정부와 불협화음 이전에 일단 민주노총 내부에서의 갈등이 지금은 심해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지도부는 대화를 원하는 약간 뭐 온건파라고 할 수 있고. 김명환 위원장. 그런데 내부에서는 이제 좀 강성 투쟁을 예고하는 그런 강경파들의 갈등이 있어서 그 내부의 갈등 노선을 좀 조율한 다음에 1월 달에 그 이제 대의원회가 열리게 될 것 같고요. 그 앞서 이전에 이제 노사정회의에 민주노총이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복귀했을 때는 공공운수, 그러니까 개별 노조에서 참여하자라고 먼저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도 그런 개별 노조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또 이제 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오늘 파업에 나섰다고 하는데 파업에 나선 계기는 어떤 겁니까? 예, 그 최근에 택배기사 노동자들이 잇따른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하. 지난달 29일 CJ 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이 하차 작업을 하던 택배 노동자 34살의 유모 씨가 후진하던 트레일러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또 지난 8월에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숨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잇따른 열악한 그 노동환경에 처한 택배기사들에 대해서 이 노동환경을 개선해달라라는 요구로 오늘 파업에 나섰습니다. 예, 택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열악한 노동 환경인데 노동 환경이라는 게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환경만 개선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청 구조의 문제예요. 아까 감전사한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CJ 그 통운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청업체 소속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업이 벌어졌는데 CJ 입장은 뭐냐? 자, 이게 하청 구조로 돼 있어서 우리가 직접 뭐 이 조건을 환경을 개선할 게 없다. 하청업체가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지켜보겠다. 한 발 물러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청업체는 발을 빼고 하청 재하청의 책임이 물려지고 그럼 이 부분을 이 어떤 근로 환경뿐 아니라 근로 조건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환경 개선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므로 제도 개선을 함께 해야 한다. 얘기 꼭 드리고 싶네요. 이 택배기사가 특수 고용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뭐 CJ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택배기사도 택배 회사와 중간에 대리점 그리고 기사 이런 게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택배기사가 노동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개인 사업자인 거죠. 자영업자예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어떤 지위를 갖느냐에 대해서 현재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노동환경 개선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돼 있으니까 뭐 주 52시간 이런 거 전혀 해당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선 열외예요. 그렇죠. 주 52시간 열외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일하고 싶은 만큼 하라는 건데 주어지는 만큼을 다 해야 되니까 하루에 최소 200개에서 많게 400개까지를 택배를 하는데 예. 보통 13시간 노동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짐을 분류해서 실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렇겠죠. 예. 그걸 이제 싣고 달려서 집집마다 가가고 배달하는데 예. 이 집화 작업을 하는 시간은 약 7시간 걸리는데 노동 시간으로 계산을 안 해서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예. 이 심각한 구조입니다. 택배 한 건당 거의 그 택배 기사가 받는 수입이 7,800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2,500원씩 내는데 말이죠. 그렇죠. 빨리 받는 택배에는 그런 그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가려져 있는 거죠. 예. 최근에 검사 또 판사 이런 분들도 과로사로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예. 결국은 자기 몸을 계속 혹사하게 되면 건강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명도 줄어들고 건강에 이상이 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신체에 이 직업적인 병도 오게 되지만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분들 산재에도 해당이 안 되는 한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업무 스트레스 말입니다. 택배기사분이 감정노동이잖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고객의 전화를 받는데 왜 안 오냐 언제 오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왜 여기다 놨느냐 저기다 놨느냐 굉장히 이 갑질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거기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해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 건강이 뭐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최영일 평론가도 방송 엄청 많이 하는데 좀 줄이세요. 저 건강이 좀 요새 탈이 났습니다. 감기가 왔어요. 네. 근데 오늘 임 기자님 보니까 이 조직 소속도 감기가 오시는데 자영업자라 그런 건 아닌 건가?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택배기사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일단 소비자들이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택배기사를 응원하고 있다 그래요. 예, 댓글로나 뭐 이렇게 그런 그 문 앞에 쪽지로도 많이 응원하기도 하시는데요. 노동 환경이 꼭 바뀌길 바란다. 뭐 조금 늦어도 상관없다.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이런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CJ는 어떤 입장입니까? 노조 파업에 대해서. CJ는 그러니까 딱 법적 논리만 들이대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계약한 그런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섭할 권한이 없다. 대리점과 이야기해야 된다. 뭐 그들이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보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입니다. 결국은 뭐 정치권에서 좀 나서야겠네요. 정치권에서 나서야 됩니다. 저는 어제 뉴스가요. 택배기사 한 분이 지방에서 승용차에 불이 났는데 달려가서 탑승자를 구해내고 그렇죠. 구조대가 올 때까지 함께 옷으로 감싸고 기다렸다가 출발했습니다. 이분은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해서 그날의 택배를 끝내야 했겠죠. 이 휴머니즘인데 정치권도 이 마음을 좀 한번 헤아려서 좀 사람을 위한 정책을 빨리 만들어 주세요. 예. 마지막 하나만 더 마치죠. 어제 저희가 초등학생이 50대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했다. 네. 조선일보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논란이 되니까 오늘입니다. 방정호 TV조선 대표가 사퇴를 하겠다고 발표했네요. 예, 오늘 사과문을 내고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뭐 자식 문제로 무리를 일으킨 점 머리를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이 운전기사분에게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하고 TV조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부분의 뭐 네티즌 여론들을 보니까 이 초등학교 3학년 10살 여아 무엇을 알았겠는가, 무엇을 가정에서 듣고 보고 배웠기에 결국은 그거죠. 50대에게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좀 아주 충격이 길게 갈 그렇습니다. 마음에 좀 여운이 아주 진하게 남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또 소위 말해서 빅 언론들이 이 주제를 안 받아 쓰고 있다. 그러면 언론의 카르텔이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결정이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봐요. 이게 일종의 언론사 혹은 언론사주 간에는 매너처럼 작동하는지 모르겠는데 미디어 오늘이 이 기사를 좀 강하게 쓰면서 사실은 언론에서도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러기 전에 지금 이제 언론에서 안 써도 녹취가 이 정도 풀리면요. 다 사람들이 그렇죠. 듣고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다 그러면은 언론도 같이 또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최강병기는 또 내일 또 계속 이어지니까요.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